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구독하시고 영상을 봐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행하면서 미술관이나 레스토랑, 바 이런 데서 낯선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꽤 많거든요. 특히 해외여행할 때. 한국인들은 딱 봐도 티가 나잖아요. 그럼 서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또 혼자 가기 애매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혼자 시간 보낼 때 즐거움도 있지만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2018년 플로리다의 한 관광지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말도 잘 통했고요. 상냥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되게 편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킬러 그랜마, 할머니 살인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018년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파멜라 허칭슨이었어요. 팸이라고 부를게요. 사건 당시 59세였고요. 플로리다의 브레이든턴 출신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남편 제임스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애도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팸은 참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또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랑 자동차 파는 사업을 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랑 했을 때보다 더 잘 팔려. 팸은 큰 돈을 벌게 되었고요. 경제적인 자유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어요. 플로리다에 콘도도 알아보고 다녔대요. 팸은 야외 활동을 좋아했었는데요. 여행이나 등산, 또 팸이 살던 이 브레이든턴이 바다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낚시도 좋아했습니다. SNS도 활발히 했어요. 근처에 핫한 레스토랑 있다 하면 꼭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크리스마스나 세인트 패트릭 데이처럼 연휴 때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런 사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2018년 4월 3일 팸은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 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이 관광은 아니었대요. 여기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 유골 뿌리러 가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팸은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포트 마이어스 비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랑 보낸 시간은 하루 이틀이면 충분했었고 또 팸이 여기 포트 마이어스 비치 근처에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3일 정도 쉬다가 친구한테 갔다 오면 되겠다라고 일정을 세웠습니다. 팸의 콘도는 마리나 빌리지라는 리조트였어요. 여기 404호에 묵었습니다. 친구 만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던 팸은 혼자서 일몰 구경도 하고 라이브 카페에 가서 음악도 좀 듣고 사진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팸의 일정이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였어요. 3, 4, 5, 6이면 3박 4일이죠. 그런데 4월 6일 체크아웃 하는 날이었어요. 팸이 프론트에 연락을 합니다. 저 오늘 체크아웃 날인데 9일까지 연장 좀 가능할까요? 콘도 직원은 좀 의아했대요. 팸이 6일에 체크아웃 하고 나면 그 다른 지역에 친구 만나서 육을 뿌리러 가는 그 일정을 알고 있었대요. 이 직원이 보트까지 예약해줬는데 이상하다? 일정이 바뀌었나? 이 친구한테 간다고 했는데 왜 3일이나 연장을 하지? 그래도 손님이 요청해주는 거니까 뭐 알겠다고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4월 9일로 체크아웃 날이 바뀌었어요. 1호부터 3일이 지났고 체크아웃 날이 4월 9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숙객들이 프론트에 클레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어디 뭐 배관 터진 거 아니에요? 콘도에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이 냄새가 마치 오수 배관 터진 것처럼 고약한 악취였다고 하는데 근데 어딜 살펴봐도 어디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 살피는데 이 악취가 404호에서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404호는 팸의 숙소였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냄새가 진동을 했고요. 객실 화장실에서 팸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요. 팸의 시신 아래엔 베개가 하나 깔려 있었고 화장실 바닥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팸의 등과 가슴에서 총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총알이 몸을 관통한 것으로 보였어요. 22구경 총알이었다고 해요. 팸의 옆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버려진 칫솔이 있었어요. 경찰은 팸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기습적으로 총살을 당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현장에선 사라진 것도 많았어요. 팸의 지갑은 있었지만 그 안에 신분증, 현금도 없었고 또 자동차 키, 주차장에 세워진 차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호텔 직원의 말로는 팸이 체크인을 할 때 목걸이나 반지 이런 귀중품들을 많이 하고 왔었는데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팸은 총을 든 강도에게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4월 5일, 팸이 9일에 발견되었으니까 이미 며칠 전에 그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어요. 팸이 이렇게 늦게 발견된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살인범이 객실 온도를 가장 낮게 맞춰둔 거예요. 18도로 에어컨 온도를 맞춰놨었고 또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문 틈에 수건으로 막아놨습니다. 최대한 팸이 늦게 발견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객실이 많은 콘도에서 총성이 울렸다면 누가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방금 총소리 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신고를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팸이 늦게 발견된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팸의 시신 아래에 있었던 베개에서 총알 자국을 발견하는데요. 아마도 이 베개가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총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어요. 분명 이 사건은 강도 사건으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객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팸이 몸싸움을 했던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도 화장실만 제외하면 깨끗한 거예요. 주방이나 거실, 침실도 깨끗했고요. 경찰은 팸과 일면식이 있는 사람, 알고 지낸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인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어요. 팸의 가족들도 곧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전 남편 제임스를 조사해요. 근데 제임스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어요. 지인들 말에 따르면 팸은 적이 없었대요. 누군가 팸을 알고 지낸 사람이 그녀를 살해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팸이 여기서 여행하는 동안 어떤 여자랑 저녁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4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4월 5일은 팸의 사망 추정일이에요. 경찰은 팸의 지갑에서 영수증 여러 개를 발견하는데 그중에 4월 5일자도 있었습니다. 팸은 콘도 근처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경찰은 이 CCTV도 당연히 확인해 봅니다. 레스토랑이랑 콘도 CCTV 둘 다 분석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팸은 한 레스토랑에서 로이스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로이스는 혼자서 포트마이어스 비치를 여행 중이었는데 팸과 비슷한 나이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로이스는 55세였고 팸은 59세였어요. 둘은 우연히 바에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로이스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일 저녁이나 먹을까요? 네, 좋죠. 내일 여기 근처에서 만나요. 다음날 4월 5일 저녁 둘은 스모킹 오이스터라는 바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CCTV를 보면 분위기 좋죠? 신나게 떠들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 엄청 핫한 곳인가 봐요. 손님도 많아요. 저녁 7시 반이 넘었을 때 둘은 함께 걸어서 팸의 콘도로 이동했고 객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약 1시간이 지났고 8시 34분에 객실에서 로이스 혼자 걸어 나와요. 로이스는 바로 콘도를 빠져나간 게 아니라 복도 발코니 난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서 있었대요. 화질이 나빠서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떤 일을 저지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2시간이 지난 10시 반, 로이스는 다시 현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트에서 뭘 샀나 봐요. 봉투에 장 본 걸 가득 담고서 팸의 객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 이 방에서 안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6시에 화면에 잡혔습니다. 로이스는 팸의 방에서 나오더니 부지런히 가방 몇 개랑 몇 가지 짐들을 팸의 차에 실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당황하지 않고 뛰지도 않고요. 그냥 천천히 가방이랑 봉지랑 여러 가지 것들을 팸의 차에다가 싣습니다. 원래 로이스는 자신의 차가 있어요. 흰색 캐딜락이 있었는데 이 차는 어디 다른 데 세워뒀나 봐요. 그녀는 팸의 차인 흰색 아큐라의 짐을 다 실었고 아침 8시 반에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이 시점에 로이스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였어요.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팸의 객실에 머물렀죠. 로이스는 우연히 팸을 만났는데 돈이 있어 보이니까 고의적으로 접근했고 총으로 살해한 뒤에 귀중품과 차까지 들고 도망친 것이었어요.
경찰은 CCTV 속 여자가 용의자다라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뭐 이름이 뭔지도 몰라, 어디 사는지,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경찰은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흰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발견했어요. 이 차는 콘도에서 1.6km 떨어진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데 차를 버리고 도망간 거죠. 이 차를 발견하게 된 건 한 제보자의 신고 덕분이었는데요. 이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찰은 차를 발견하고 차주를 조회해 보는데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공동 소유주로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은 바로 로이스 리스라는 여성이 용의자라고 특정했어요. 차주가 두 명인데 왜 경찰은 단번에 로이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공동 차주였던 데이비드 리스는 2주 전에 사망했기 때문이었어요. 둘이 성이 같죠. 데이비드 리스, 로이스 리스. 데이비드는 로이스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페멜 사건 발생 2주 전으로 가볼게요. 미네소타주의 블루밍 프레일이라는 마을에 이 데이비드와 로이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는 페임이 살해되었던 포트마이어스 비치에서 2,500km 떨어진 곳이에요. 엄청 멀어요. 블루밍 프레이리는 주민이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데이비드와 로이스는 결혼한 지 25년이나 되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대요. 로이스는 1962년 2월생으로 당시 55세였고요. 남편 데이비드는 54세였습니다. 부부에겐 3명의 자녀가 있었고 손주도 5이나 있었어요. 여기서 로이스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왁스 지렁이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또 사업이 잘 됐다고 해요. 제가 왁스 지렁이 농장이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벌집 나방의 애벌레라고 해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서 북미에서는 상업적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이 지렁이가 동물들 먹이나 낚시꾼들 미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게 징그럽진 않은데 자료 화면은 안 넣을게요. 어쨌든 이 부부는 마을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특히 로이스. 바깥 활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역 볼링 리그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로이스가 카지노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다이아몬드조라는 단골 카지노가 있었어요. 농촌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카지노인데 분위기 편안한가 봐요. 여길 그렇게 뻔질나게 다녔대요. 3월 23일 9일일에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지렁이 농장의 직원들이었어요. 2주가 넘게 사장님이 출근을 안 해요. 연락도 안 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사장은 데이비드죠. 경찰은 데이비드의 집으로 가봅니다. 당시 3월이지만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음침하고 고요했대요. 집안을 수색하자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사망한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데이비드였어요. 팸과 마찬가지로 22구경 권총에 2발 맞고 죽어 있었고요. 부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대요. 또 데이비드의 몸에 수건이 몇 개 덮여 있었고요. 문틈에 수건으로 그 미세한 틈을 막아뒀어요. 팸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죠. 22구경 총, 화장실, 또 수건. 데이비드의 사망 추정일은 확인이 어려웠대요. 겨울이라서 부패가 늦게 진행되기도 했고 아마도 일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로이스를 추적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라졌어요.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아내도 당했거나 범인이거나. 경찰이 이웃 주민들을 탐문하는데 지렁이 농장 직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안 했어요. 로이스가 전화로 사장님 계속 안 좋다. 오늘 병원에 갈 거다. 회복 중이다. 이렇게만 전달해 줬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로이스가 정말 수상해요. 경찰이 더 깊게 수사를 하는데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사님, 로이스 찾으려면 다이아몬드족 카지노에 한번 가보세요. 분명 거기서 도박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로이스는 도박 중독자거든요. 돈도 꽤 날려서 문제 많았어요. 로이스와 데이비드 부부는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돈을 꽤 버는데도 불구하고 로이스가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려먹고 있었어요. 또 로이스는 도박 중독으로 이 지역에서 꽤 유명했다고 해요. 경찰들이 로이스에게 별명도 지어줬어요. 루징 스트릭 로이스라고. 루징 스트릭은 도박에서 연달아 지는 걸 말합니다. 뭐 연패 이런 뜻이에요. 아니 얼마나 도박으로 말썽을 피웠으면 경찰들이 이런 별명까지 지어줬을까요? 그것도 애도 아니고 나이 지긋한 중년 여자에게 Hey, losing streak Lois 이렇게 왜 불렀을 거 아니야. 또 로이스는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으로 50만 불쯤 받았는데 6억쯤 되는 큰 돈이에요.
슬롯 머신으로 다 날렸습니다. 또 데이비드와 함께 만든 공동 어카운트에 있던 돈도 다 인출해서 써버렸고요. 나중에 무슨 돈까지 손댄 줄 아세요? 킴벌리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좀 아팠대요.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고 정신질환도 있어서 지능 수준이 10살 정도밖에 안 됐대요. 로이스는 자신을 이 여동생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법적인 권한은 물론이고요. 동생의 돈도 관리를 하게 됐는데 여동생의 돈 10만 불을 훔쳐서 도박으로 다 탕진했어요. 이건 아니죠. 여동생이 아파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돈을 훔쳐서 게임이나 하고 이 정도면 그냥 도박 중독이 아니라 정신병 아닌가요? 이 시점에 로이스는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도박 빚이랑 갈등이 있었죠. 또 데이비드가 살해된 뒤에 지렁이 농장 직원들에게 아프다고 거짓말했죠. 사건 이후에는 잠적까지 했어요. 형사들은 다이아몬드주 카지노에 가보는데요. 데이비드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 날 저녁에 로이스가 여기서 게임을 한 것이 밝혀집니다. 그것도 데이비드의 사업 계좌에서 11,000불, 한 1,500 정도를 출금해서 그 돈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이렇게 미네소타주 형사들이 로이스를 쫓고 있는 동안 플로리다에서 폐매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네소타와 플로리다 이 두 지역 형사들이 동시에 로이스를 찾고 있는데 너무 불안했대요. 로이스가 또 누구 죽일까봐. 이미 2명이나 살해했고 도주하고 있는 마당에 주저하지 않고 또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이스의 차인 에스컬레이드가 발견된 게 제보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폐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로이스가 2명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비치에 있었는데 이때 같은 마을 블루밍 프레이리 주민이었던 테스도 플로리다에 머물렀습니다. 테스는 엄청 부자였는데 포트마이어스 비치에 별장을 5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한 군데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자기 별장 앞에 누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는 거야? 이러고 나가봅니다. 근데 로이스가 자기 차를 대고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순간 테스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응? 둘이 당연히 아는 사이죠. 주민이 2,000명밖에 안 되는 마을인데 얼굴도 알고 이름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테스는 너무 당황해서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로이스가 깜짝 놀라더니 그냥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대요. 이때 테스는 로이스가 이미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길로 바로 911에 신고를 한 거죠. 방금 우리 마을 주민인데 살해 용의자거든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County Sheriff's Office, this is Penny speaking. How can I help you? Hi, there's an ATV out for a Lois Reese from Blooming Prairie, Minnesota in Steele County. She just got out of her car at my Florida house. Okay, so she has a warrant, is that what you're saying? Yes, for the possible murder of her husband and for sure for embezzling charges. 이 제보로 경찰은 로이스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포트마이어스 비치랑 블루밍 프레이리는 2,500km나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이 살해 용의자였던 주민을 휴가지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참 좁죠? 얼마 뒤 로이스의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로이스가 도주하면서 팸의 계좌에서 출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로이스가 팸을 살해한 정확한 동기를 알게 됩니다. 로이스는 웰스파고 은행에 있는 팸의 계좌에서 5,000불, 한 7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돈을 출금했는데 은행을 찾았던 그 모습이 CCTV에 다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로이스는 팸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모자도 팸 거, 심지어 선글라스도 팸한테 훔친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까 호텔에서 열심히 짐을 날랐던 게 다 팸의 물건들이었어요. 경찰들은 로이스가 팸을 단순히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구나. 팸의 신분을 훔쳐서 아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돈만 필요했다면 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싼 것들만 훔쳐서 도망갔겠죠. 아님 팸을 협박해서 더 뜯어낼 수도 있었고 로이스는 남편을 살해하고 수배자가 되자 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팸의 카드로 호텔 결제하면서 마일리지도 쌓았대요. 팸의 이름으로. 나중에 그 마일리지도 쓰려고 했겠죠? 그러고 보니 둘의 생김새가 머리색도 비슷하고 이목구비도 큼직큼직한 게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팸은 로이스와 닮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게
아니, 신분증이랑 옷까지 몇 개 훔친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겠어요? 경찰들은 로이스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로이스가 갈 만한 곳, 특히 카지노에 수배 전단을 붙이고 현상금도 500불 걸었습니다. 4월 15일 팸이 발견된 지 6일이 지났어요.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라는 곳에 로이스가 나타났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죠.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벌나댓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있었는데요. 벌나댓도 팸과 비슷했어요. 65세의 중년 여성이었죠. 그리고 혼자 이곳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리암스 스테이크 하우스 앤 오이스터 바에 둘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근데 팸이랑 로이스가 저녁을 먹은 곳도 오이스터 바였거든요. 텍사스에서도 오이스터 바에 갔어요. 굴을 엄청 좋아하나 보죠. 로이스는 여기서 새로운 친구 버나뎃과 함께 술을 진탕 마시고 있었어요. 둘의 만남이 여기서 두 번째였대요. 이전에 딴 데에서 만나서 좀 친해지게 됐다가 저녁 함께 먹자, 좀 더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이 바에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둘이 술을 엄청 마시는 거예요. 로이스가 제가 다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둘이 잔뜩 술을 마셨고 근처에 있는 벌나댓의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죠. 벌나댓도 로이스가 많이 편했나 봐요. 만난 지 몇 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자기 호텔로 초대하고 막 술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막 신이 난 거예요. 로이스 많이 취했으니까 우리 호텔에 스파 있거든. 거기서 몸 좀 풀고 가. 너무 피곤하면 내 방에서 자고 가도 돼. 이렇게 둘은 벌나댓의 호텔에 있는 스파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호텔 방에서 둘이 잠이 들었어요. 벌나댓은 엄청 취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났대요. 다음날 아침 둘은 아침 식사를 했어요. 다행히 무슨 일이 안 일어났죠. 벌나댓은 로이스를 그냥 호텔로 태워다 주기도 했고요. 이후에 둘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다음 약속까지 잡습니다. 로이스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기뻐. 항상 조심히 다니고 빨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본인이 제일 두려운 상대인데 둘은 4월 20일 저녁에 리암 오이스터 바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느낌 오시죠? 벌나댓도 로이스와 몇 살 차이 나지 않고 금발의 백인 여성이었어요. 로이스는 도주하면서 팸의 신용카드를 쓰다가 이 카드가 정지되자 당연히 정지되죠. 언제까지 이 카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돈을 쓸 수 없게 되자 벌나댓의 신분으로 다시 한번 세탁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빨리 로이스를 체포하지 못하면 벌나댓도 호텔 화장실 바닥에서 언제 발견될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4월 19일 드디어 경찰이 텍사스의 한 술집에서 로이스를 체포했습니다. 4월 20일에 벌나댓을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하루 전날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벌나댓은 바에 가서 로이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 안 오지? 휴대폰을 잃어버렸나?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야? 그때 바에 있던 바텐더가 슬쩍 알려줬대요. 전에 같이 술 마시던 그 여자 있죠? 그 사람 어제 살인사건으로 체포됐어요. 벌나댓은 완전 뻥졌죠. 로이스가 너무 친절했대요. 뭐 술을 사줬으니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살인자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대화도 잘 통하고 유쾌하고 또 벌나댓의 직업이 법원 출입 기자였대요. 그럼 누구보다 범죄 사건을 많이 접했을 거고 이 세상이 험악하다, 위험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로이스랑 그렇게 술을 마시고 스파하고 잠도 같이 잤는데 이상한 점을 전혀 몰랐대요. 벌나데뿐만 아니라 이 리암 오이스터 바는 로이스가 자주 갔었대요. 기사에 나온 것만 3번이었는데 진짜 굴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여기 바텐더랑도 친했고 손님들이랑도 말을 잘 섞는 거죠. 또 로이스가 묵고 있던 그 모텔 직원도 정말이지 살인자랑은 거리가 멀었어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로이스는 이 지역에서 도나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경찰은 로이스가 멕시코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일부러 이 사우스 파드레 섬으로 온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완전 가까이 있어요. 이 섬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해안선에 따라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로이스는 일부러 이 관광지에 왔고
혼자 여행 온 중년 여성을 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만약 로이스가 체포되지 않았으면 벌나데 살해해서 여권 들고 멕시코로 도망갔을 거예요. 벌나데 천만 다행이죠. 경찰은 로이스의 모텔 객실을 수색하는데요. 팸의 신분증, 보석, 모자, 선글라스, 또 체크북이라고 빈 수표 용지 묶음도 발견되었습니다. 빈 용지니까 거기에 그냥 금액 쓰고 팸 사인 따라서 하면 이 수표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권총도 2개 나왔는데요. 살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2구경 총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강력 테이프, 고무장갑, 흉기도 2개 있었고요. 로이스를 기소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건의 살인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경찰은 로이스가 도박 중독에 시달려서 많은 재산을 잃었고 이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다가 갈등이 심해지자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로이스는 계속 자신은 무죄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죄를 시인했고 인정했어요. 2021년 8월 로이스는 팸의 사건에 대해서 1급 살인, 절도, 신원 도용, 그리고 남편 네이비드 사건에 대해서는 2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라는 게 인정되지 않았었나 봐요. 로이스는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조울증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거나 순식간에 다운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조울증 증상 중 하나가 병적으로 도박을 하는 거래요. 또 한 번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었대요. 물론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로이스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겠죠. 실제 형량도 높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 조울증과 도박 중독이 로이스를 살인자로 만드는 데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고 봐요. 이 병만 제대로 치료했어도 무고한 사람들이 허무하게 당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총은 또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점도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이 도박 중독이 정말 무서운 조울증 증세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나 도박 중독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36 24시간 동안 상담이 가능한 상담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드립니다. 꼭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럼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